이런 한 이게 참 그러니까 늑대가 먹을 게 없어요. 그 광야에서 기껏 해봤자 뭐 이렇게 이런 설치류 좀 있고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여우 있고요. 근데 얼마나 낯셉니까 또 여우가. 그리고 뭐 염소 이것은 바위를 잘 타가지고 못 잡아먹어요 늑대가 절대. 그 이제 인간이 키우는 가축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늑대가. 그럼 늑대는 인간하고 원수가 되고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데도 알아요 늑대가. 영리해서 아는데도 늑대는 공격을 하는 거고 인간을 공격한 게 아니죠. 가축을 잡아먹고 또 그 가축을 잃으면 인간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늑대를 잡아요 몽고인들이 계속. 어쩔 때는요 한 번 늑대가 가축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막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복하더라고요 몽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또 온다는 거야. 늑대는 워낙 지혜롭고 영리해서 그 보복을 해야만 이놈이 겁을 내지 그 보복을 안 하면 또 오니까 그 밤에 늑대를 쫓아다녀요. 그 마을 사람 전부가 어쩌면 목숨 건 밤에 쫓아다니고 기어이 그 중에 한 놈은 죽여 또 찾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 죽인 시체를 널어놨다 보라고. 다른 굉장히 그 잔인하잖아요. 막 그 보복하고 막 그러면서 그 몽고 사람 그렇게 한 몽고 사람이 그래. 이렇게 한 우리도 가슴 아프다. 이렇게 안 하고 싶다. 지들이라고 우리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네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도 살라고 한 건데 우리도 살려고 한 거고 그 심판은 누가 할까요? 그네들 입에서 나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네들의 그 사고라고 하는 거는 그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영성과 정신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참 열심히 보고 정말 깨달음을 많이 얻거든요. 거기에서 도대체 뭔가 이게.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성스러운 행위의 재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꿈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꿈 보면은요, 신기했어요. 사람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제일 많이 한 말이 신기했어요. 그게 참 많이 해요. 신기한 거예요, 정말. 정말 신기한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 꿈에는 막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유리집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밖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나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러면서 그 나무의 팔이 그 유리집 바깥에 다 걸쳐 있고, 근데 그 나무 속에 노인이 그 한가운데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쫙 웃더래요.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윙크를 싹 했다나. 그러니까 아주 다정하게 그 맞이해 주더라. 완전 신화적이죠. 그리고 만화에 나오는 그 동화 속 이미지가 그대로 그 나무 그림 나오고 막 웃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 그랬냐면은 나무 신인데 그러니까 나무 산신, 그러니까 산신령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산신령이 나무 안에서 이제 어쩌면 나무로 변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스타일 같은데, 그러니까 나무 신이에요. 어찌 보면 나무 산신, 나무 정력, 그렇지? 그런 거예요. 나무의 혼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고 실제로 얘기를 해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는 그런 경험을 딱 한 번 했어요.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난 이런 경험을 내가 내 인생에 한 번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미안한데, 나무를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산에 가가지고, 나무가 조그만해. 그 얘기 언제 했나요? 하셨어요? 조그만한데, 이걸 그냥 빼면 빠질 것 같아, 뿌리까지. 그리고 그거를 화분에 넣으면 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으니까, 작을 때 뽑아야 뿌리가 너무 깊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뽑아서, 내가 나무를 몰랐던 거예요. 만약 저를 뽑으려고 그랬으면은 그 흙이랑 같이 이만큼 뽑아야 되는데, 내가 뭘 몰라가지고 그냥 샥 뽑았는데, 그 순간 정말 괴성을 질러요. 비명을. 나무가. 그러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난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해. 갖다 심었더니 죽었어요. 이미 내가 뽑는 순간. 그러니까 왜 나를 죽이냐는 그 한 거였거든요. 그 체험은 나한테는 그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근데 이런 체험을 고대인들은 자주 늘 일상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구별이 없고 늘 꿈의 세계고 어쩌면 환상의 세계에서 산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이 전혀 오늘날처럼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자유로운 넘나드는 그 환상의 세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신의 세계를. 그런 우리 그 고대인의 속성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45쪽 보면은 45쪽 그 두 번째 문단에 가면 뭐죠? 전통 사회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의 모든 중요한 행위들도 태초의 신들이나 영웅들이 했던 것을 반복하는 거다. 신이나 영웅들이 인간들은 패러다임을 이루는 그 본보기 행위들을 그저 반복할 뿐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또 이제 역사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47쪽 이게 이제 신화와 역사. 역사는 뭐냐? 결국은 신들과 영웅 행위의 반복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의 종착지는 결국은 영혼 회계에 있다는 거죠. 직선적인 역사관이라든가 어찌 보면은 그 나선형적인 역사관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영혼 회계의 역사예요. 즉 어떤 사물이나 행위는 하나의 원형을 모방하거나 반복하고 있는 한에서만 실제적이 된다는 거다. 실제는 오로지 반복이나 뭐죠? 참여를 통해서만 했겠다. 무엇에 대한 참여예요? 신적인 영역, 원래의 영역, 태초 이전의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의미를 얻는데 그 의미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획득한다는 의미고요. 그 신성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디비네이션이거든요. 점치는 거. 그러니까 이 축구 시합이라든가 게임을 할 때 조를 짜잖아요. 그러면 조를 짤 때 제비를 뽑잖아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면 그 공정성은 어디서 와요? 신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 공정성은 신밖에 줄 수 없어요. 그 신의 도구예요, 그게. 신의 도구야, 그게. 그래서 그런 행위가 어떤 사회에서는 미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는 미신이 됐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회는 합법적인 그 신의 계시로 인정을 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유일하게 제비뽑기만 그 신의 소위 그 명령수단, 결정수단으로 썼고 그 외에 다른 점술 행위는 거부당했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점술 행위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는 그 이제 밀가루를 해가지고 그 밀가루가 어떤 방향으로 흩어지나 물 위에서, 그리고 컵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떨어뜨릴 때 그 기름이 어떤 모양으로 퍼지나 이런 걸 보고 점도 쳤고요. 그래서 그게 컵점인데 그 요셉이 점치던 컵이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그 요셉이 컵 점술가였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점술가지만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 제사장이었고 지혜자였고 현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뜻을 전하는 신의 사람이죠.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의 그런 어떤 사이비 무당과 견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무당이 사이비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개념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제 실제 따라서 사람들은 원형화되고 법례화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것은 내담자들이 상담하러 갔을 때 누군가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구나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누군가가 나와 같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겪는 거예요. 아무도 겪지 않았으면 나도 안 겪어요. 그 위로를 받죠. 그죠? 정말 위로를 받아요. 그럼 누군가는 겪었다는 얘기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왔으니까 인류가.
그래서 그 원시적인 존재의 플라톤적 구조다 이게. 그래서 플라톤 이론을 같이 가져왔고요. 48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모든 희생은 뭐죠? 최초의 희생을 반복한다. 지금 어떤 건설을 위한 파괴는 일종 희생이에요. 그죠? 희생. 그래서 최초의 희생과 동시에 일어나는데 최초의 희생은 최초의 신이 되게 되죠. 그래가지고 우주 만물을 있게 한 근원이 그 신들이 그 후손 신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기죠. 그래서 그 갈기갈기 찢긴 것이 원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이 원재료가 돼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반복을 통하여 인간은 원형들이 처음으로 계시되었던 신화의 시대로 투사된다. 꿈을 통해서 우리는 신화의 세계를 여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내담자와 함께 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당연히 세속적인 시간의 폐기와 신화 시대로의 인간의 투사는 본질적인 순간들, 즉 근원적인 순간들, 그죠? 그 본질적인 순간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이 되는 순간들,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신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는, 굉장히 좀 그 반기독교적인 듯한 그 언어지만, 이것은 우리의 그 신앙 체계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인위적인 신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떤 근원적인 상태, 신과 인간이 동등한 상태, 어쩌면은 주종 관계라기보다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이 할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50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역사가 사실상 뭐죠? 원초적인 원형 신화의 재현이다. 그런 말을 해요. 역사라고 하는 게 원초적인 그 원형 신화의 신화를 재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4쪽에 보면 영웅은 누구냐?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역사적인 인물이 신화적인 인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그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그 옐친 대통령 나왔잖아요. 옐친이 노동자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옐친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정말 이름 없는 더군다나 뭐 거기서 노동자 출신이면은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혁명의 기류를 타고 신화적인 인물이 돼서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할 일 딱 하고 그만뒀으니까 산 것 같아. 하여튼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때가 있어. 그리고 그 때가 지나면 그만둬야 돼. 그래야 진짜 영웅이 돼. 근데 사람들은 그 때를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냥 나이가 들수록 오욕이 생겨서 계속 해먹으려고 그러지. 응? 55쪽에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엘리아드가 그런 말을 하죠. 거듭 말하거니와 서사시에서 노래되고 있는 인물들의 역사적인 성격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 역사 속에서 혹은 서사시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역사성이 있어요. 실제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성은 이내 신화화의 작용에 의해서 마모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 신화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화화된 것을 다시 역사화 시켜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트만이 얘기한 탈신화화입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꼭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성경에 나온 것은 어쩌면은 신화적인 언어로, 신비한 언어로, 초월적인 언어로 덧붙여진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역사가 신화화됐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역사가 신화화된 것을 본래를 찾아가려면 다시 그 신화의 껍질을 벗겨라. 그래야만 진실이 보인다. 그 본래의 의미가 보인다. 어떤 과학적인 팩트 말고 본래의 의미. 그걸 얘기한 사람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였어요. 그것은 이제 탈신화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역사성은 이내 신화의 작용에 의해서 마모되고 말죠.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도 이미 신화적인 인물이 됐더라고요. 미국 여행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야, 이미. 그러니까 미국을 건설한 최초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어져 버리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을 벗어난 이제 신화적 영웅으로 이제 돼 있고, 또 계속 시골 가면은요, 그걸 기념하는 박물관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행하다 보면. 역사성이 마모돼 버려요. 아무리 중요한 사건일지라도 그 자체로서의 역사적인 사건은 민중의 기억 속에서 오래 못 가요. 신화적인 인물이 될 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웅은 시대가 만들어요. 우리나라에는 영웅이 없어요, 지금. 이게 비극이에요. 이 민족의 영웅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영웅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바램과 진실이 투사된 그런 영웅이 결집돼서 어떤 한 인물에 비록 이제 과장되게 투사돼서 신화적 인물이 되더라도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셈의 원천이 되거든요. 뭐 이순신 장군이라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인물을 내세워서 계속 지금 되풀이하고 또 쓰고 하는 이유가 지금 영웅이 없어요. 영웅이. 그리고 우리는 영웅을 키우지 않아요. 영웅이 되려고 하면 잘라버려요. 자르기 바빠. 죽여버려. 싹이 트기도 전에 죽여버려, 이 사회가. 그나마 아직은 선진국, 좀 안정화된 사회에서는 영웅을 만들어요. 진짜 영웅을 뭐 하나 잘한다 그러면 막 보존해주고 막 키워주고 가라 그러고 막 잘해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걸 안 해요. 사람을 띄워줄 줄 몰라. 가상의 영웅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슈퍼맨이라든지 뭐 예? 미국에서 예. 걔네들이 만드는 가상의 영웅들이라든지 그것도 다 슈퍼맨이라든지 가상의 영웅들을 좀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화 뭐 속에 나오는 슈퍼맨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의 투사된 것이고 어떤 그 시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어쩌면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리가 없고 모든 게 깨끗하고 그러겠어요? 그 회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상징 인물로 딱 띄워버리는 거죠. 신화적인 인물로 띄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빌 게이츠가 정말 훌륭하니까 그러겠다? 아니죠. 훌륭하게 만든 거죠. 아니, 털어내봐.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 같으면은 삼성 이건희를 신화화합니까? 부러워할 뿐이지. 아니, 뭐 존경하고 무슨 신화적 영웅 대접을 해요? 나는 영웅으로 그 사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뭐 그 사람 뭐 삼성 팬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적어도 그런 사회가 안정화됐고 비교적 건강하고 또 이 사람이라면은 미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겼을 때 억지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온 나라가 세워놓는다는 거죠. 하나의 모든 그 사람들의 표상이 되게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뭐 이병철이나 이건희나 아니면 무슨 현대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재벌 총수래도 돈이 많으니까 나도 한번 돈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삼성맨들은 그렇지 않대요. 삼성맨들은 신처럼 거의 모신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듣긴 들었지만 어쩌면 그 공동체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 영웅이 우리나라에는 나오기 힘들어요. 왜? 분위기가 영웅을 키우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똑똑한 사람 나오면 절대 똑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리고 기존의 사상과 반대된 거 누가 말하면 그냥 죽이기 바빠.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에서 신학자 중에서 정말 진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볼트만 아니 그 칼바르트. 볼트만도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칼바르트라는 것은 신종통주의를 내세운 아주 그 대단한 분이었어요. 학부밖에 안 나왔어요. 박사학위도 없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 세계적인 대학자고 한 그 사상의 획을 그어버렸거든요. 전 근대 사상에서 완전 요즘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사상의 그 획을 그은 그런 인물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똑똑해서? 아니 시골 목사님이 뭐가 똑똑해? 가난한 시골 목사가. 아니 논문 하나 우리나라에서 시골 목사님이 논문 하나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세계를 뒤흔들 만한 논문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설사 그런 논문이 나온다 하는데 누가 알아줘. 거짓말로 박사학위 받으면 다 박사라고 소리치지만은 학부 나온 사람이 제가 났었다 그러면 누가 봐줘. 아무도 안 봐주죠.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학부 출신이 역사책을 쓰는 거 봤어요. 잘 씁니다. 물론 학부를 잘 나오고 똑똑한 친구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박사보다 더 잘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석사 박사 학위 받았다고 해서 실력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키워주는 어쩌면은 그 영웅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는 영웅의 꼬라지를 잘 못 보죠. 그래서 실제 역사적인 인물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은 그 사건이 신화적인 모델과 아주 근사할 때, 그렇죠? 오래 남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적인 그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요.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보면은 이제 민중의 기억은 다른 구조들, 즉 사건들이 아닌 범주들, 역사적인 인물들이 아닌 원형들에 의거하여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의해서 내담자는 치료되지 않아요. 원형적 이상에 의해서 치료됩니다. 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아무리 이것이 사실이고 네 아버지가 이런 말 안 했다 그렇고 네 엄마가 사실은 너를 괴롭힌 게 아니고 네가 오해한 거야. 그 진실을 아무리 알려주고 증거까지 돼도 안 돼. 그건 치료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아. 내담자들은, 환자들은. 진짜 추구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진실이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자기가 진정한 인간이 되기를 원해.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막 상담하러 왔을 때 현실의 문제에 굉장히 우리가 들어주고 공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현실 문제에 급급하면 할수록 내담자는 더 얘기해. 근데 이상하게도 나는 상담할 때 막 현실 문제로 그렇게 막 다급해서 와놓고도 내가 별로 그리 안 몰아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담자들이. 분명히 저 문제가 현실적인 당장 이혼의 문제가 있고 뭐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랑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들만 해요. 뭐 꿈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주 만족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급하게 처리할 게 너무 많은데 마치 잊어버린 듯한. 굉장히 정상이라고 하고 나는 그것이. 가족 어떻게 되냐 안 물어봐. 야, 네 엄마랑 요즘 사이 안 좋다는데 어떠냐 안 물어봐. 말하기 전까지는. 꿈에 나오기 전에는 안 물어봐.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말들이 더 급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나온 말들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그것은 신화적인 거예요. 그건 원형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고 의도하지 않는 것들이죠. 어떤 서사시들이 소위 역사적인 진실을 설사 보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팩트고 진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진실인 경우도 거의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신적인 속성, 의미를 가질 때만 이제 가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56쪽 밑에서 6째 줄. 고대적인 심성은 개별적인 것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일상적인 사건에 죽고 웃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직 법례적인, 즉 원형적인
것만을 간직했어요. 그래서 사건을 범주로 개별적인 존재를 원형으로 환원하는, 과거로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원형으로 환원하는 그러한 절차는 유럽 기층 민중의 역사 의식 속에 거의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환원은 과거 환원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은 원형으로서의 획입니다. 원시적인 존재론에 따라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민중의 기억은 현대 역사적인 인물에게 원형의 모방자라는, 원형적인 행위들을 반복하는 자라는 의미를 복원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신화가 되는 그 과정을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58쪽에 보면 밑에서 7째 줄 보면 민중이 갖는 기억의 비역사적인 성격, 집단의 성격은 역사적인 사건과 개인들을 원형들로 변형시키는 한도 내에서면, 다시 말해서 사건과 인물의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특수성을 무효화시키는 한에서만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적인 그 사건이 원형적인 본질을 망각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진짜 알아야 할 문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놀라운 지금 사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꿈 분석할 때 객관적인 해석과 연상을 지나치게 추적해 가지 마라 그랬죠. 어쩌면 주관적인 해석, 원형적인 해석, 보편적인 해석의 단서가 되고 그걸로 링크가 되는 한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개별적인 사건에 너무 가버리면 이 원형적이고 법례적인, 보편적인 것을 까먹거나 심지어는 거부 반응까지 나와요. 왜? 이것은 현재 내 문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고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감이 안 옵니다. 치료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치료되겠어요?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현재적인 것을 제거, 즉 종말이죠. 완전히 제거해야만 최초의 단계로 가지, 이걸 근거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그 해석만, 그 근처 해석밖에 안 나오는. 정신분석이 계속 개인적인 걸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거죠.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지. 근데 내가 이제 정신분석 자꾸 비판하다 보면 내가 참 쪼잔한 그 인간이 되니까, 사실은 정신분석은 정신분석 나름대로의 깊은 또 체제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융리안으로서 그 융의 분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전문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전문화가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찌질하게 끝나요. 그래서 나는 계속 융적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나, 그런 부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